제가 사실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정말 많이 바빴어요. 제가 뭐 사실 직장도 되게 바빴는데, 이 지금 강의가 아니라 이 상담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다들 급해요. 막 빨리 상담을 해달라고 그러고, 약간 좀 광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게 21년 하반기 제일 이 부동산 시장 피크 쳤던 그 시기가 생각날 만큼 정말 사람들이 상담 신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규제가 좀 나오겠다. 이 정도 급이 됐을 때는 이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예정대로 이제 규제가 나왔죠? 자, 많이 놀라셨나요? 규제 나와서 많이 놀라셨어요, 혹시? 세팅 한번 볼까요? 놀라셨는지 예상을 하셨나요? 이거? 규제? 이 정도 급? 놀라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고, 예, 사실 뭐 예상은 다 했던 내용이에요. 거의 했던 내용이고, 저도 사실 강도가 생각보다 셌어요. 저도 강도가 이거보단 조금 한 단계 낮게 나왔다가 그 다음 달에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저 한 방에 세게 나왔거든요, 조금. 근데 사실은 상관없어요. 뭐 이번 달에 세게 나오네, 다음 달에 세게 나오네, 그냥 한 달 차이지. 그냥 그 규제에 맞을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몇몇의 사람들이 조금 불행해진 것뿐이지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 영향은 사실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규제를 맞이하는 우리들 자세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 이 정규 강의나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제일 큰 특징은 정말 투자 고수에서부터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보분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내용을 다들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용을 따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자신한테 맞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규제 상황이랑 여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결국은 다 마켓에 돌아가는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 내용 위주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정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지금 그 평지조화 마인드라는 그 구단, 아홉 번째 단원이었나? 그럴 거야, 아마. 그거를 지금 열심히 들으실 시기예요.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마인드를 어떻게 잡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규제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매수 매도 시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차피 근데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 갈 길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4년, 한참 더슬러 올라가면 제가 22년 하반기부터 이제 22년, 아니죠, 상반기부터 주택 매수를 하지 말자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하반기 때, 조금 매수해도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22년 12월부터 조금씩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3년 1월에는 제가 두 채를 매수했습니다. 바로. 수도권에서 두 채를 매수를 했고, 제가 블로그에 썼었고, 그러고 나서 뭐 23년, 24년 그 시기마다 제가 계속 매수해야 될 타이밍,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으로 와볼게요. 24년 12월에 제가 부동산 시장, 이거 다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수도권 부동산 재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5년 2월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렸었죠? 그러고 나서 강남 쪽이 미친 듯이 올랐어요. 중심부 쪽이 미친 듯이 오르고, 이 오세훈 시장이 사실 오판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를 재지정했는데, 이때도 매수가 다시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 뭐 완전 실수요자만 살 수 있고, 거래 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 강남 집값 더 오르겠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이거는 5월, 6월쯤 되면 다시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5월에 휴일 많을 때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6월도 역시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트리거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6월 한 초부터는 서울 중심부 지역 아파트들 매수 주의를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로 상담받으시는 분들한테 서울 중심부 지역을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각오를 단단히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온갖 규제 다 때려 맞을 거고, 거기에 따라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길이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만 해도 규제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썼죠? 올 여름에 당장 규제 시작됩니다. 예.
아니, 뭐 가격이 오르는데요. 5월에 이미 가격이 막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스피드였으면, 이거 규제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거기서도 이제 6월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서울이 이제 부동산 규제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중심부 정보점 20, 30%씩 돌파하는데 사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고, 잠깐만요. 또 한 번 새로 들어오셔갖고. 예, 말씀을 드렸고, 자,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거짓말을 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세금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규제가 다 세금 규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 규제예요. 금융 규제는 한다고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공약을 어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원래 얘기한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 세금 규제는 빨라야 반년 뒤? 정말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하면은 이제 말을 바꿀 확률이 큰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세금 규제를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블로그나 이제 제 첫 집 마련이나 이런 거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제 첫 집 매수는 2016년인데, 제가 2016년만 해도 약간 청약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청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을 하고 있다가 2017년쯤에 이제 버리고, 이제 제가 2016년에 사실 제가 블로그엔 차마 쓸 수가 없는데, 남의 명의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남의 명의로 매수를 해서 이제 수도권 경기도 쪽에 이제 매수를 처음 했었고, 이제 제 집을 처음 매수한 건 2017년인데, 매수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8월 2일, 바로 다음 날이에요. 자, 2017년 8월 2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6월에 이제 첫 규제가 한번 나왔었고, 임기 시작하고 한 달 반인가 2달쯤 되고 나서 첫 규제가 나왔었고, 그래도 시장이 안 잡히니까 8월 2일에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규제를 다 싸잡아갖고 한 방에 들고 나왔던 규제였어요. 자, 그 전까지 상황이 어땠냐면, 진짜 딱 지난달이랑 상황이 비슷했어요. 6월에요. 제가 매수를 하려고 딱 가려고 매수하겠습니다 하면은 매도자가 갑자기 물건을 걷어버려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더 불러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이거 진짜 매도자가 너무한다. 그래서 이게 참 눈치가 빠른 거죠. 어떻게 보면 매도자들이 이게 지금 계속 가격이 올릴 수 있구나라고 보니까 호가를 계속 올렸던 건데, 이 폭주하던 매도자들이 규제가 나오니까 이제 바로 꼬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주, 2주 지나니까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로얄층 매물 이런 게 갑자기 툭툭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을 잡고 매수를 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2017년에 제가 매수를 했어요. 8월 2일에. 저는 이 집을 성동구에 있는 집인데 4억에 매수했거든요. 제가 이거 3년 뒤에 매도하고 나올 때는 이게 더블 이상이 돼 있었어요. 더블 이상이 돼 있었고,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규제는 잠깐 이제 흔들리는 타이밍인데,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 정말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규제는. 그래서 시장 흐름이 그대로 간다는 믿음만 있으시면 실수요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던 얘기죠. 이때 제 아파트에 투자한 얘기는 안 할게요. 아파트에 투자는 됐고, 자, 제가 법인으로 이제 투자를 2019년에 계속 투자를 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경기도에 규제 지역이 하나둘 계속 지금 나오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을 하니까 수원이 올랐고요. 수원을 규제를 하니까 의왕이 오르고, 의왕이 오르면 시흥이 오르고, 시황을 또 잡으니까 옆에 있는 인천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올랐거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풍선 효과예요. 규제 지역이 이쪽에 되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흐름이 다른 쪽으로 몰려간 거죠. 지금은 물론 투자자들이 이렇게 활동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수요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싸지면 결국은 옮겨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투자자들한테 풍선 효과 규제가 기회인 이유는
풍선 효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 제가 2019년 초중순부터 아파트를 되게 이게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뭐 취득세 중과가 나올 거라고 예견을 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딱 가서 봤는데 위례에 있는 아파트가 당시 때 이미 9억, 10억 하고 있었어요. 34평이 뭐 한 10억, 11억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웰 프루지오시티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25평 사이즈거든요. 근데 요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아파트형 단지인데 이 노마가 그때 한 6억 했어요. 6억 하는데 제 눈에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지형 오피스텔이면 사람들이 매수하겠다 싶은 확신이 들어서 제가 지웰 프루지오시티가 마침 또 2019년 한 중반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부천이랑 송도의 아파트 분양권을 한 달에 2개를 바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아파트 매수를 그때부터 꾸준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취득세 중과가 나중에 나오고 나니까 풍선 효과가 생겨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시 규제가 나오면 풍선 효과 기회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포착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규제를 맞이하는 저의 마음. 자, 저는 투자자예요. 그래서 규제가 나오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단 서울에서 흔히 말하는 중심부 쪽에 집이 있는데, 제 집값 오르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제 집값이 막, 뭐, 25억, 30억 치는 게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아요. 이거 집값 올라봤자 세금만 올라가죠. 저는 어차피 이 집에서 함부로 이동도 못해요. 제가 한 번 이동을 해갖고 제 집을 팔고, 다른 데 40평 아파트를 사거나, 강남에 40평 아파트를 사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만 한 2억 5천이 나와요. 2억에서 한 3억 나와요. 별로 옮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 아파트가 오르는 것보단 제가 투자해 놓은 뭐 서울의 외곽지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물건이 오르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나와서 풍선 효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마침 23년 초에 사놓고 그 전에 사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23년 초에는 제가 지금 다 수도권 쪽으로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규제를 했기 때문에 빨리 풍선 효과가 나오면 좋습니다. 뭐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그런 말이고, 이게 뭐 허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거예요. 매매가 오르는 것보다 규제로 전세가 오르는 게 더 좋아요. 지금 딱 이 규제 내용은 전세가 올리기 딱 좋은 규제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것도 마음가짐만 다르게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혹시 1주택자이신 분들, 자기 집 오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옆에 집도 올라요. 그리고 상급지도 오르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한 물건 한 채가 더 오르든지 해야지 갈아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에 있는 그 외곽 주택들 팔 생각이 없는 주택들도 있거든요. 뭐 서울에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뭐 수색에 있는 집 이런 거는 저 별로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집이 매매가가 오르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얘는 올라봤자 저한테 사이버머니예요. 근데 뭐 매도를 하면 당연히 돈이 되겠지만 매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6억에 전세를 맺었어요. 근데 다음 텀에 됐는데 7억이 됐어요. 그러면 저는 제 수중에 1억이 들어오죠. 그러면 저는 1억 갖고 뭔가 딴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잘 안 떨어져요. 서울의 전세가는. 그러니까 떨어져도 금방 회복해요. 서울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세가 오르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거까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보유세 올리는 거예요. 저는 보유세만 올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요. 보유세 올리는 순간은 솔직히 실제 비용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셔가지고 이 사이버머니가 안 되게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보유세만 내다가 2022년에 우리가 맞이했던 것처럼 그냥 하락장을 확 맞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이 이제 과거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2020년 6월 기준 규제 지역이에요. 자, 만약에 신규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생소할 텐데, 자, 나왔던 이 연도를 잘 기억하세요. 자, 서울은 이미 2016년부터 규제 지역이었고, 자, 과천, 뭐 성남, 일단 조정 대상 지역부터 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요 순서로 됐어요. 규제가. 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왜냐? 보통 상급지랑 하급지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규제 순서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요 순서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서울이 먼저 다 나오고 서울 묶일 때 요런 데는 같이 다 묶일 거고요. 이제 성남이나 과천, 하남 이런 데 좀 서울이랑 동급인 이제 경기도 지역들, 광명까지 그 다음에 요런 데들 이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풍선효과로 어디로 갈까? 뭐 요런 거 볼 때 요 규제 지역 묶였던 순서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상담 드릴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규제가 아닐 때가 참 매수 타이밍인 게 지금도 아직 규제는 아니잖아요. 송동구하고 마포구가 제가 비싼 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저렴한 지금 조금 들어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완전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중 되면 대출도 안 나와요. 지금 아니면 매수도 못합니다.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뭐 서울의 실수요자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2년 실거주하면 되니까.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 지금이 사실은 좀 상급지 오래 가져갈 거면 마지막 기회이긴 해요. 자, 2017년 과거 과거에 나왔던 대책들 이렇게 보면 2017년부터 20년까지 대책이 쭈루룩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도가 있어요. 2017년에 8월에 이제 이 생규제가 나왔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8월에 생규제 나왔고 2018년에 9월에 생규제 나왔고 2019년은 12월에 생규제 나왔어요. 그리고 20년은 정확히 생각 안 나요. 한 6월쯤 될 거예요. 요쯤에 생규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2017년, 18년은 사실 약간 세금 때려잡기 플러스 노무현 시절 했던 그 규제들 재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상하던 범위 내였고 사실 2019년 대출이 조금 놀라웠어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대출들이 요때 나왔거든요. 9억 원 초과주택 LTV 20%, 그리고 15억 이상 주택 LTV 0%,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DSR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DSR이 이제는 뭔지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데 이때마다 DSR이 뭐야라고 제가 상담할 때마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신용대출 많이 받으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분양권이 예전에는 양도세 중과시 안 들어가서 사람들 분양권 막 샀어요, 예전에. 그 양도세도 예전에는 뭐 1년 가지고 있으면 50%, 2년 가지고 있으면 40%, 그다음에 2년 이상 가지고 일반 과세니까 지금보다 조건 훨씬 좋죠. 그냥 아무나 그냥 분양권 사갖고 들고 있었어요, 이때는. 상당히 돈이 되던 시기였어요, 분양권이. 그리고 20년부터는 더 놀라운 대출들이 이제 좀 제가 볼 땐 광기가 좀 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제가 적지는 않은데 임대차 입법이 요때 나왔고 갱신 청구권이 요때 나왔고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3억 초과 주택을 만약에 대출 받으신 분이 매수를 하면은 대출 바로 회수를 당했었고 자 취득세 중과 자 요게 지금 또 예상하지 못했던 정책이었죠. 지금은 규제가 다 풀려서 괜찮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규제 묶이는 순간 서울에 집 한 채 가지신 분은 서울에 집 한 채 더 사면 무조건 취득세가 8%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이나 법인 투자하시는 분은 12%예요. 지금 여기에도 법인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계시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법인 투자 아무도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로 저거 있죠? 종부세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랑 양도세 대폭 인상해갖고 저도 세금을 무지하게 똘똘 맞았습니다. 요 시기.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뭐 대책까지는 괜찮은데 요 밑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결국 시장은 갈 길을 갔어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갈 길은 갔거든요. 그리고 규제의 영향기간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2에서 6개월이었어요. 자, 근데 이 규제 때 어디가 주로 멈췄나를 잘 보세요. 자, 강남구랑 노원구인데 강남구는 요 빨간색 있던 시기들이 다 하락이나 조정이 왔던 시기예요. 근데 노원은 딱 한 번 왔어요. 나머지 시기는 별로 오르지도 않아가지고 사실은 규제 빨이 별로 먹히지도 않았어요. 자, 이거에 우리들한테 많은 걸 지금 메시지를 전달해 주거든요. 제가 요 얘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각 대책마다 풍선 효과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대책이 나왔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됐을까? 만약에 투자자였다면. 자, 2017년 대책은 서울을 타겟으로 한 대책이었거든요. 서울의 25개구를 모두 다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뭐 이것저것 또 규제를 얹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8월 2일에 나온 풍선 효과는 비강남, 그 다음 수도권 외곽으로 수요가 이동했어요.
자, 그리고 2018년은 사실 이때 가격 오르겠는데 왜 경기도 쪽 많이 안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2018년만 해도 역대 최고 물량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떨어지진 않고 그냥 보합이었고 서울이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때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를 했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추가라는 거 금지. 지금 생각하면 좀 당연하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이게 서프라이즈였어. 서프라이즈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 그래서 나온 게 다주택자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요때부터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고, 이때 사람들이 정부에서 공급이 없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구나. 신축이 앞으로 부족하니까 신축이 오르겠다. 그래서 신축이 또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풍선 효과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 2019년부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규제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외곽으로 점점점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봐도 느끼죠. 15억 이상 주택 LTV 0%. 자, 요거 나오면서부터는 15억 이하의 주택들이 전부 다 15억까지 잘 올라갔어요. 굉장히 딱 잘 올라가다 15억부터는 더듬더듬 거려요. 아주 더듬더듬 거리면서 밑으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근데 안 오르진 않았어요. 오르긴 올랐는데 굉장히 천천히 올랐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외곽이 당연히 올랐겠죠. 이 시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력이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갔나요? 20년 하반기에는 동두천까지 갔어요. 동두천까지 가고 오산까지 갔어요. 경기 남부의 오산, 평택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가면 거의 끝장 다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대책. 요때는 취득세 중과가, 이때는 왜냐하면 2020년이 딱 그 코로나 시기에 돈 막 많이 풀어갖고 코스피도 뭐 3천 몇백 가고 다 막 그러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다들 돈을 잘 버니까 다들 뭔가 투자를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때 돈 복사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사야겠는데 보니까 취득세 중과야. 그거 어떻게 하죠?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품들로 많이 갔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상품들이 인기를 끌었고 이런 게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그 유명한 공시지가 1억 이하 지방의 아파트들 요런 거 그때 당시 많이 투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규제 지역이 확대되니까 지방에도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막 공급 물량 많은데도 지방 막 올랐었어요. 그때 이렇게 흐름이 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풍선 효과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627 가계대출 규제 분석을 할 건데요. 자, 제가 627 나오기 직전까지 불꽃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627 저는 이제 마켓을 다 보고 있고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쭈르륵 찾다 보니까 이게 불꽃이 지금 어디까지 갔구나가 딱 보이는데 이거 정규 강의 들으신 분은 이 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통 이 표는 먼저 보여드리는데, 이 빨간색 여기가 이제 최상급지죠? 최상급지에서부터 이제 이 녹색으로 퍼지고, 그다음 보라색으로 퍼지고, 요 갈색 지역들한테 퍼지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이 퍼진다. 그리고 갈색길이라고 해서 또 같은 급은 아니에요, 얘네들이. 같은 급은 아니고, 각자의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불꽃이 어디까지 폈냐? 야, 보면은, 일단 이 녹색들은 다 올랐어요, 일단. 녹색들까지는 다 올랐었고, 요 외에, 이제 이 보라색에서 오른 곳, 안 오른 곳에 이제 선별 과정이 있었는데, 요런데, 서대문고, 요런데 신축 올랐고, 기름도 신축이 오르고, 역세권 이제 기름 유탕 같은 역세권 아파트 올랐었고, 동대문에 딱 그 신축들 딱 올랐었고, 위례 마찬가지. 요게 뭐 어차피 다 신축 오르는데 중심 지역 쪽 요런 게 오르고 외곽은 조금 덜 오른 곳들이 있었어요. 자, 이 말이 뭔 뜻이냐? 불꽃이 지금 검정색은 하나도 안 튀었고요. 일단 이게 전혀 튀지 않았었어요. 검정색은 전혀 튀지 않았고 이 갈색들 중에서도 지금 아직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있어요. 전혀 오르지 않은 것도 많고 보라색에도 여전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부터 조금 선별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런 녹색에 해당하는 것들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이 빨간색 사려고 오신 분은 별로 없죠. 빨간색 사려고 오신 분은 제가 상담을 해봐도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녹색 사시는 분들 중에 보통 녹색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은 이런 거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자,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책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어요. 보통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에 그 규제 지역이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규제 지역은 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포함이 안 된 거고, 아마 일단 가계부채 관리를 지금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요거 지금 조금 분위기 보다가 낼 것 같은데, 재밌는 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지금 어젠가 엊그젠가 나왔는데 완전 정치인이 오셨어요. 이게 뭐 좀 전문적이신 분이 아니라 좀 정치인이 오셔갖고 약간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김현미 장관 느낌이 많이 나는데, 그냥 아마 꼭두가시처럼 뒤에서 조종만 당하실 것 같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대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기대를 일단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책을 요것저것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가 가계대출 총량 목표예요. 자, 이런 거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거 별로 자세히 안 보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커요. 이게 정말 큰 게, 이게 은행이 이제 지켜야 되는 룰이거든요. 은행이 지켜야 되는 룰인데, 자, 여기 50% 감축, 25% 감축이 나왔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대출 금액을 알아서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이상 가계대출 해주면 더 이상 가계대출을 해줄 수 있는 자금이 안 남아있어요. 근데 50%나 줄였다는 건 정말 많이 줄인 거거든요. 이게 좀 어느 정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담대 금지. 자, 뭐 이거는 크게 영향 없을 거라 보고, 생활안정자금 1억 제한. 자, 이것도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 자, 여기도 저랑 상담하셨던 분 중에 갭 끼고 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신 분 있죠. 요런 분 지금 이게 안 돼요. 전세태거 대출. 자, 예전에는 전세태거 대출이 LTV만큼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억 주고 집을 샀어요. 그럼 나중에 내가 세입자가 좀 길게 살다가 나가요. 이 사람 한 2년 살다 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다시 들어갈 때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전세태거 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받으려고 하면은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영원히 갭 낀 상태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분들은 지금 그냥 차익이 생기면 팔고 새로 주택 사셔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만약 이 집 들어가고 싶으면. 그래서 사실 이거 너무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대출 만기 30년 적용. 저 처음에 이거 되게 우습게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40년짜리 대출이랑 30년짜리 대출이랑 대출 뭐 한 4억 받는 기준으로 월 한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별로 차이는 안 나서 크진 않은데, 이거 좀 세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냥 체감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은 규제고, 이거는 이제 갭 투자 막는 거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자, 이게 뭐죠? 갭 투자하지 마라. 자, 그냥 집 매매로 산 다음에 바로 전세에 맞춰갖고 갭으로 사시는 분들, 이거 지금 전세입자, 그러니까 금지된 건 아니에요. 전세입자가 대출을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요새 대출 안 받으면서 들어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요새.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금지가 지금 좀 꽤 세고, 의외로 강남권은 별로 영향 없어요, 이거. 왜죠? 어차피 지금 안 됐잖아요. 토지거래허가라서. 그리고 돈 있으신 분들은, 보통 금융자산 있으신 분들은 저희 전세대출 많이 안 받으세요. 많이 안 받고 그냥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나중에 좀 퍼지고 나서 보면 아마 이게 지금 수도권이 다 묶였기 때문에 조금 수도권에 좀 타격은 있는 대출 규제긴 해요. 대출 규제고,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뭐 이거 어차피 상관없고, 요새 DSR 해갖고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이거야말로 약간 좀 강남에 이제 갭 투자로 사두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뭐 부부 뭐 의사 부부 이러신 분들 막 신용대출 5, 6억씩 땡기시는 분들 문제지, 요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보이고. 자, 아마 제일 많이 눈에 띈 거 하면 6억 대출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거고, 신생아, 이거 정책대출도 한도 축소됐고, 그 다음에, 자, 대출 받으시면, 이제 6개월 내 전입부가. 자, 요거 역시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투자 이제, 제 강의에도 나오지만 많이 추천드리던 방식 중 하나가 재건축 아파트 대출 받아갖고 매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월세나 반전세식으로 맞춘 다음에 투자금을 최소화해서 가져가는 거, 요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게 지금 불가능하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하고 재건축? 굉장히 어려워져요.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다음 마지막은 전세대출 보증보험 비율인데, 이거 역시 일반인들한테는 상관없어요. 이게 왜냐면 은행 쪽이나 허그 쪽에 이제 영향 오는 건데, 얘네들한테 니네 예전처럼 90% 보증 안 해주고 80%만 전세 대출해준 거 80% 것만 해줄 거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 전세 대출 보증을 우리가 안 서주니까 니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빡세고 촘촘한 규제예요. 굉장히 빡세고 촘촘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대출 나오고 나서 이제 블로그를 제가 그날 당일에 거의 제가 블로거들 중에 제일 빨리 쓰려고 정말 빨리 썼거든요. 정말 빨리 쓰고 딱 했었을 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하고 나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각보다 좀 빡세고 촘촘한 규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실무가 좀 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뭘 막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놓치시는 게, 요 다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추가로 이제 몇 가지 문헌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지금 사업자 대출이나 뭐 P2P 대출도 지금 좀 감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출 나오면 보통 글로 다 튀어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잘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제 그 대출도 받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일단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건 다 이거예요. 이게 뭐 역대 최강 대출 규제인데 저는 뭐 이거는 동의는 못 하겠고, 일단 키워드 6억이요.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된대. 다 언론사도 그렇고 요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일단 역대 최강 대출 규제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세금이나 지역 규제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고, 자, 2019년 12월 달에 나왔던 그 대책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그때 2019년 12월에 나왔던 대출인데, 이거 보면 9억 이하분은 LTV 40% 적용하고 초과분은 20% 적용한다. 자, 원래는 LTV 40%였거든요. 구간 없이. 근데 이렇게 바뀌었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초과. 이게 초고가 아파트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15억 초과하면은 금지. 이게 사실 굉장히 쇼킹했죠. 와, 저도 궁금했어요. 그때는 이게 15억 초과하면은 주택담보대출 안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엔 다 오르긴 올랐어요. 결국은 강남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어요. 근데 요거랑 비교하면 일단 대출 나오잖아요. 지금은 6억이라도 나오잖아요. 30억짜리를 사도 6억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예요? 15억짜리를 사도 6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억짜리를 사도 6억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 센 규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때보다 규제는 조금 촘촘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뭐 사업자 대출, P2P 대출 막 이런 것까지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제가 이제 블로그 글이나 이런 데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상기를 시켜드려 볼게요. 자,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금융권들을 옮겨갈 거예요. 앞으로 대출 프로그램들을. 그러면 가상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특히 연말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미 서울시장이 막 미치게 날뛰면서 가계금, 대출금, 은행에서 해야 되는 가계대출 총량이 벌써 많이 썼거든요. 그럼 하반기에는 얘네들이 관리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대출을 중단해버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 연말에 주택 지금 매수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있으신 분들은 이런 주택담보대출이 좀 뭐 나오긴 나오겠죠. 근데 예전보다 조금 상품 수도 적고 안 되는 은행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예상하셔야 되고, 요거에 더 얹어서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전세대출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희 어떻게 될까요? 제가 원래도 많이 말리는데,
11월, 12월에 전세 맞추시려는 분들 있죠? 빨리 맞추세요. 이분들 나중에 전세 대출 안 나가고 전세입자가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나중에 들어오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런 사람들 전세 대출 안 나오면 어떡해요? 반전세 찾겠죠. 이런 사람들은 반전세 찾을 거 아니에요. 뭐 꼭 주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전세 대출 쪽이 막히면 연말에 전세 맞추시는 분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가 일단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갭 투자 하시려는 분들 일단 새 끼어 있는 집 사는 게 제일 무난해요. 제일 무난하고 이 새가 끼어 있는 집을 사셔가지고 나중에 그냥 이제 그냥 이분들 이 새 사시는 분들 나가면 다시 이제 새 받을 때는 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전세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높은 가격에 다시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결국 매도자 도움 받으셔야 돼요. 매도자가 매도를 하면서 새로 세입자 맞춰주시고 뭐 한 2, 3주 있다가 등기를 넘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방법이 지금 필요하고 요런 새로운 세입자랑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 실거주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 요게 지금 주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세자금 태거대출 요게 지금 안 되잖아요. 자, 이게 안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전세자금 태거대출은 LTV만큼 받으려면 3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3개월 내로 하는 집은 잘 매도를 안 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거주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실거주자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실거주로 살 수 있는 집만 사셔야 돼요. 이런 집이 원래 이렇게 매수해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희귀해질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집들이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예전에 갱신 청구권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는데 이런 집이 프리미엄이 붙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은 10억짜리 집 10억의 가치가 있는 집이어도 새끼인 집은 한 10억 판다 그러면 이런 실거주 가능한 집은 한 10억 천에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이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수요가 울며 겨자 먹기로 무조건 이걸 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인 걸 아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이렇게 실거주자들이 갭을 끼고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세 매물 감소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매물 감소하면은 전세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높은 전세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월세 대비해서 전세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이 전세 올라갈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월세 맞춰가지고. 지금 점점 맞춰갈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요 다음에 이제 6억 대출. 자, 요거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자, 6억 대출 받으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많이 받겠어요? 자, 10억짜리 집 사시는 분들이 6억 대출, 물론 받을 수 있죠. 요 정도도 받긴 받고, 자, 12억, 13억, 한 요 정도까지도 6억까지 받고, 제가 이제 상담해 봤을 때 15억짜리 주택 사시는 분들 한 7, 8억 받으시는 분들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7, 8억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보통 20억 이상 주택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6억의 이 벽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15억 정도까지는 거의 영향 없어요. 거의 영향이 없고,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15억까지 지금 15억짜리 집들이 이미 많이 오른 집이거든요. 지금 15억까지 지금 가격이 형성된 주택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이미 지난 한 1년 반 동안 상승기 동안 조금 가격이 올랐던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지금 당장은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오르는데 제가 볼 때 특별히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이고 일단 12억 이하 주택은 거의 타격 없을 거예요. 물론 거래는 지금 잘 안 될 거예요. 잘 안 될 건데 간 보는 중이라 잘 안 될 건데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싸게 안 내놓을 것 같거든요. 이런 집은.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9억 이하는 아예 전혀 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당장 매수해도 아예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말 매수가 정말 상관없을 정도 9억 이하는 지금도 잘 팔려요. 노원구에 있는 집은 지금도 매도세가 똑같고요. 매수세가 똑같고요. 지금 최근에도 특히 지방 같은 데는 지금 이미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지난달보다 지금 거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도 지금 거의 영향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거는 뭐 크지 않으니까 요 넘어갈게요. 요거는 사실 오피스텔 가지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그다음 빌라. 예, 막 전세 막 90% 이렇게 맞춰놓으신 분들이죠. 이거 80%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허그에서 보증보험 같이 낮아지면.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역전세를 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요 키포인트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출이 6억 제한이 생겼죠? 그러면, 고가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고 싶었어요. 내 집은, 팔려는 집은 한 13억 해요. 아니, 한 15억 한다고 할게요. 15억 해요.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원래 대출 한 5억 받아가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15억에 팔았어요. 10억이 남았어요. 자,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가죠. 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집이? 이 집이 가격이 18억이 돼줘야지, 18억, 19억이 돼줘야 돼요. 뭐, 18억은 최소 돼야지, 18억. 18억은 돼야지 내가 대출 6억 받고,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 1억 받고, 요렇게 합쳐갖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 기존에 5억 대출이 있었으니까. 13억 가지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뭔 뜻이죠? 자, 고가주택 20억 넘어가고 25억 넘어가고 이런 집들 있죠. 뭐 물론 저기 딴 세상 나라 집들 있잖아요. 평당 2억 하는 거, 막 30평 60하고 이런 집은 상관없고요. 별로. 요거랑은 관련이 없고. 이런 집은 그냥 많이 올라서 지금 금매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고 20억 집, 25억 집 이런 거는 앞으로 여기서 갭 안 메워지면은 상승 더 이상 못 합니다.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요. 중저가 지금 한 12억, 13억대 집들이 14억, 15억까지 올라오지 않으면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집들 당분간 오르기 쉽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물론 오르겠죠. 이게 잘 생각해보세요. 13억 하던 집이 자 20억이에요. 얘가 16억 막 했는데 얘 혼자 20억에 계속 있겠어요? 뭐 이러진 않을 거라고. 근데 얘가 올라도 찔끔 오를 거야. 아마 뭐 21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따라잡을 시간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부터 벌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랑 계속 보실 사이가 아니잖아요. 뭐 보셨으면 좋겠지만 일단 제 강의는 2달짜리 강의고 뭐 상담도 일회성이고 저랑 계속 보실 사이가 아니니까 자, 지금은 대출이 6억 제한인데 이게 나중에 또 뭐로 바뀔지 몰라요. 뭐 반년 뒤에는 대출 규제 뭐 3억 뭐 뭐로 바뀔지 뭐 15억 이상 아예 또 대출 금지 나올 수 그때마다 이 응용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생길까? 그거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당장 봤을 때 보일 형상은 요거예요. 그래서 중저가 주택들아 너네 빨리 따라잡아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주 가능한 집은 희소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3개월 갭 투자 미리 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어서 이런 집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내놓고 어디 갈 때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이 집 팔아야 되는 집이면 웬만하면 자기 실거주 할 때, 살고 있을 때 팔고 가세요. 그게 좋아요. 이거 괜히, 내 애 때문에 이제 학업 때문에 가야 되니까 요 집 전세 놓고 딴 데 전세 들어가는 순간 이 집 팔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그런 환경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규제 범위가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자,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것도 제가 볼 때 정부가 되게 똑똑한 거예요. 정부가 안 거죠. 지난 정권 때 보니까. 이게 서울의 이 몇 개 지역만 규제했더니, 이게 옆으로 퍼지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다 규제를 이렇게 먹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퍼지는 속도가 상당히 느릴 거예요, 아마. 특히 좀 많이 외곽에 있는 거. 뭐, 용인에서도 뭐, 수지구는 빠르겠죠? 수지구는 빠르겠지만, 저기 뭐, 기흥구, 이런 거는 굉장히 느릴 거예요, 아마 오는 속도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요런데 기흥구, 뭐, 오산, 자, 서울이랑 딱 맞닿아 있지 않는 지역들 있잖아요. 뭐, 인천에서도 송도는 괜찮아요. 뭐, 서구, 뭐, 요런 데들 있잖아요. 요런 데 있는 집은, 이게 바로 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흐름이. 외곽으로 좀 퍼지는 속도 좀 느릴 수 있으니까, 요건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까 요거랑 이제 연결이 있지만, 전세 매물 부족
심화 현상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올해는 괜찮아요. 올해는 연말에 물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버티는데 내년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전세가가 내년이 폭등할 거고, 내년이 2020년 하반기에 재탕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이제 추가 규제가 나오겠죠. 근데 뭐 나오겠지만 아마 전세가 이렇게 오르는 거 맞기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 상황은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은 앞으로 시장의 힘은 결국 투자자들은 손발이 다 묶였어요. 여기도 지금 몇 분 계시죠? 투자자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투자 몇채 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도 계셨는데, 지금 투자자 다 묶였잖아요. 이거 많이 못 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움직이는 거 다 실수요자들이에요. 지금 실수요자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보다 실수요자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요자들은 전세가에 의해서 움직여요, 보통. 이 전세가 오르면 그냥 따라 올라가요. 저 전세가 오르는 거 보니 경험하고 나서 이거 안 되겠다. 매매해야겠다. 이러면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세 올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 그 강의 들으시면은 매매랑 전세 갭 요거 차이가 전세가율이 낮다는 거의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전세에서 매매 갈아타기 어려워지죠, 당연히. 예전에 봐봐요. 6억은 좀 너무 낮고, 자, 10억짜리. 자, 한 18억 했어요. 8억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 30억 하거든요, 이런 데들. 쉽게 못 넘어가죠, 이제? 이런 사람들 대출도 안 나요. 6억밖에 안 나요. 이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이런 상황인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되게 재밌죠, 이런 기사들. 웃돈 주고 세입자 내보낸다. 이거 아마 되게 잦아질 거예요. 예전에 갱신 청구권 나왔을 때도 이랬는데, 지금 집을 저도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을 팔 때 세입자를 내쫓는다긴 좀 그렇고, 돈을 얹어주면서 나가주세요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낸 다음에 실거주 가능한 집으로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집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 다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세입자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세입자 받을 때도 면접 아니 면접을 좀 보셔야 돼요. 뭐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사람, 신혼부부 1순위. 제일 협의가 쉬워요. 신혼부부는 일단은 이 사람들 뭐 청약 받고 막 기다리고 뭐 이러신 분인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작은 돈에 잘 움직여요. 그래서 제 경험상 신혼부부들은 괜찮고, 자, 근데 잘 안 옮기시는 분들 1순위. 애 있는 집.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뭐 한 3학년, 4학년이다. 중학생은 괜찮아요. 뭐 2학년, 3학년이다. 근데 여기 내 지금 애들이랑 계속 그동안 릴레이션십을 쌓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를 잘 못 나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랑 연결해서 요거에서 뭘 봐야 돼요? 주변 시세요. 딱 봤는데,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5억에 살고 있어요. 근데 현재 전세 시세 보니까 한 6억 해요. 이 사람 이거 갑자기 1억을 더 주고 나가겠어요, 이거? 안 나간다고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제가 돈을 얼마를 얹어줘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1,000만 원 줘야 돼요. 이자까지 고려해가지고 1,000만 원 줘야지. 이사비 포함해갖고 한 1,000만 원 얹어줘야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받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이러는 혼자 사는 분들 1순위, 2순위 신혼부부. 완전 신혼부부, 첫 신혼부부, 한 2, 3년 신혼생활 하시려는 분들, 요새 애도 잘 안 나니까 한 2, 3년은 보통 애 잘 안 낳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분들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약간 팁인데, 요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현주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뭐 지금 채팅방에 아무것도 없어갖고 제가 제 화면, 제 얼굴도 안 보이고 뭐 반응을 좀 주세요. 네. 자, 이게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이거든요. 전세지수랑 매매지수 변동인데, 파란색은 노원구고 주황색은 강남구예요. 자, 이거 제가 강의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상담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강남이랑 노원이랑 올라가는 타이밍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뒤에 얘기할 거니까 요 앞에만 일단 좀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노원이랑 강남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까지 보지 마요. 요건 지금 시장, 최근 시장이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다 어때요? 일단 다 올랐다. 우상향이다. 일단 우상향인 건 플러스 오르는데, 자, 근데 잘 보세요. 강남은 이 뭔가 굴곡이 훨씬 커요. 제가 이게 따라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러잖아요. 근데 노원은 요렇게, 여기 한 번에 쭉 미끄러지고 다시 요렇게. 이게 뭐예요? 강남보다 노원이 훨씬 속편해요. 매매 가지고 있을 때 솔직히 이 강남은 요 되게 작아 보이죠? 요때 막 1억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럴 때 1억, 요렇게까지 있으면 요거 한 2, 3억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마음이 안 편해요, 솔직히. 그리고 이 매매가는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올라요. 팍팍 올라요, 팍팍. 얘도 그렇고. 자, 근데 전세 보세요. 전세는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 움푹 파인 기간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 매매보다는 훨씬 덜해요. 제가 그래서 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는 프리미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과물량이 좀 많이 나와갖고 입주물량 많을 때나 떨어지고 아니면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금리 급등해갖고 막 이런 외부 이벤트 기간만 아니면 웬만해서는 한 6개월 내로 다 정신 차리고 올라오거든요, 보통. 6개월 내로 정신 차리고 올라와요. 그래서 매매랑 이 전세 이 특징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강남 노원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에 상담하신 분들은 뭐 지금 뭐 2, 3주밖에 안 돼. 제가 지금 초대드린 분이 다 2, 3주밖에 안 되신 분들이라 기억할 거예요. 자, 1번 시기 어디가 많이 올랐죠? 자, 강남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2번 시기 어디가 많이 올라요? 파란색인 노원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3번 시기 역시 강남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4번 시기 누가 봐도 노원구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많이 없는데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자, 5번 잘 보세요. 언제랑 비슷해요? 지금 딱 보면 느낌 오지 않아요? 요 시기랑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1번과 5번 굉장히 흐름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1번 시기 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2번 시기가 벌어졌잖아요. 왜 2번 시기가 벌어졌을까요? 요게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을 벗어나잖아요. 강남은 떨어지고 노원은 오른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강남을 타겟팅으로 한 대책이 다 나왔고, 강남이 1바따로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때. 그러고 노원구는 들어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잡은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오늘도 제가 작년에 썼던 걸 하나 올렸는데 제가 보는 저의 철저한 관점 딱 하나요. 가격이에요. 그냥 이게 입지가 어떻고 이런 거 둘째치고 딱 가격으로 보세요. 가격이 많이 올랐나 덜 올랐나.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전세가율이고 이거를 판단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이 돌아가는 거 보셔야겠죠. 제가 그걸 하라고 지금 제 강의 한 번만 들으신 분들 꼭 2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전세가율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특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뒤에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요거를 지금 대입을 시켜 볼게요. 자, 일단 실제 아파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서초 레미안,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 레미안 SK 북한산시티라고 강북구 미아동에 있어요. 자, 놀라지 마세요. 25년에 현재 7월에 거래량 얘 있죠. SK 북한산시티 현재 2위예요. 서울 거래량 전체 2위예요. 이 아파트 단지가 지금. 이게 뭔 말이지? 이미 갭 좁히기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되고 이런 아파트 지금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오르진 않았죠.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를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거보다 요거 일단 얘기해 볼게요. 자, 2006년에서 2008년 한번 볼게요. SK 북한산 요 두 아파트. 자, 요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들이 무슨 착각을 잘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서초 레미안은 10억에서 8억이 됐어요. 2억이 떨어졌죠? 그 사이에
북한산 시티는 2.5억 하던 게 4억이 됐어요. 1.5억이 올랐어요. 자, 1.5억이 우습나요? 그러면 여기 곱하기 10 해볼까요? 25억 곱하기 25억이 40억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게 뭐냐 하면 퍼센테이지로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 50%가 올랐거든요. 자, 그러고 2010, 뭐 요 중간에 이제 하락기가 있었고 2016년에서 18년 해볼게요. 서초 레미안이 9억 하던 게 15억 정도 했었어요. 15억 정도. 역시 한 75%가 올랐고 이때 SK 북한산 시티는 이게 굉장히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안 올랐어요. 거의 안 올랐어요. 4억 하던 게 4억 5천 됐어요. 5천만 원 올랐어. 거의 안 올랐죠? 5천만 원이면 뭐 퍼센테이지로 하면 한 5% 오른 건가? 아니죠. 12% 정도 올랐네. 12%. 예. 좀 미미하죠? 자, 그리고 2018년, 22년 서초 레미안이 16억에서 24억이 됐어요. 8억이 올랐어요. 그리고 SK 북한산 시티는 3.5억이 올랐어요. 자, 신문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서초 레미안은 8억이 올랐고 SK 북한산 시티는 3.5억이 올랐으니까 야, 서초 역시 강남이다. 근데 그게 맞나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얘는 80 거의 더블이죠. 이거 지금 봐도. 2 곱하기 2 하면 9억이잖아요. 거의 더블로 올랐고 얘는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한 50% 올랐죠? 50%?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자, 서초 레미안과 SK 북한산 시티가 있는데 SK 북한산 시티 자, 양도세 없다는 기준하에 SK 북한산 시티 세 채가 지는 게 나을까요? 서초 레미안 한 채가 진 게 나을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게 산수 지금 빠르신 분들은 벌써 봤을 거예요, 이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갖고 가격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데 2006년부터 22년까지 그냥 가격 보여드릴게요. 서초 레미안은 결국 10억에서 24억이 됐고 SK 북한산 시티는 2.5억짜리가 8억이 됐어요. 220%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SK 북한산 시티가 결국은 훨씬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근데 물론 이거는 시점은 제가 2006년으로 잡아서 그래요. 이거를 김대중 정부 막 2001년, 2년 막 이때부터 잡으면 아마 얘가 이길 거예요. 서초 레미안 시티가. 왜냐하면 2006년 이전에 서초 레미안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6년에 매수하신 분이면 SK 북한산 시티 산 게 더 나았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시점 마찬가지와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요 시기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강남집을 지금 계속 못 사게 말리는 거예요. 지금 강남집을 샀었을 때 앞으로의 벌어질 일이 너무 잘 보여요. 여기서 오르겠죠. 뭐 오르는데 지금 한 요쯤 왔다고 치면 요 정도 오르겠죠. 요 정도. 근데 나머지 집도 이만큼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집을 영끌해서 사지 말라는 거죠. 영끌 아니면 상관없어요. 영끌 아니면 상관없는데 영끌에서는 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강남 이제 도곡레슬 이게 도곡동에 있는 집이고 그 다음에 잠실레스 잠실이니까 당연히 잠실 있는 집이고 자 강남 3구에 있는 집인데 이런 집들 뭐 2015년부터 21년까지 굉장히 편안하게 올랐을 것 같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중간중간에 이 무지하게 하락해갖고 어려웠던 기간들이 매번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다 규제 나왔던 시기예요. 규제 나왔던 시기. 요것도 그렇고. 규제 나왔던 시기들이 거의 흔들렸어요. 그리고 자 이게 보면 이 금액 빠지는 게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한 22억 가까이 갔다가 이거 막 한 번에 18억, 19억 근처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요 조정 기간도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3억이 한 번에 빠지고 이러니까 조정도 사실 맞으면은 영원히 떨어질 것 같고 막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기간이 올 때마다 요 에네르기파 한번 다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정체가 왔었어요. 항상 그렇게 하면서 강남에 있는 집들, 뭐 좀 상급지에 있는 집들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급등을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죠. 그냥 모든 주식 마찬가지. 지금도 뭐 코스피 이런 거 너무 급등하면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한 번쯤 두들겨 맞을 때가 이럴 때 한번 두들겨 맞으면 확 내려가거든요. 또 약한 호재의 한 방에도.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지금 조금 의심을 해보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강남집을 제가 왜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냐? 왜 그리고 자꾸 강남집 말씀드리냐면 얘네가 근간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얘네가 전세가율이 지금 30%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저점이에요, 지금. 30%대, 요 15년 차 아파트들, 10에서 20년 차 아파트들이 30%를, 물론 재건축은 원래 30% 하죠. 막 이런 거. 막 이런 낡은 아파트들, 이런 거에 당연히 30%막 하는데 26% 이런 게 정상이에요. 근데 재건축이 아닌데 30%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이거 뭔 말이냐 하면 전세는 안 올랐는데 여기 떨어졌는데 매매만 나홀로 신나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뒤탈이 안 올까요? 역사적으로 안 온 적이 없는데. 항상 간격은 요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고요, 지금. 이런 집들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강남에 있는 집은 지금 거의 다 해당해요, 이런 거. 자, 도곡레슬, 삼성동의 삼성일스테이트, 그 다음에 잠실의 트리지움 보면, 다 지금 오버슈팅이 아니라 정고점 대비해서 다 이렇게 올라갔고, 그 와중에 전세는 다 이렇게 떨어졌고, 전세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걸 봤었을 때, 지금 얘네는 힘에 붙인다, 이제. 힘에 붙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현재 음마 시세의 모습 한번 생각해볼까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있죠? 그 제일 유명한 재건축 아파트. 자, 22년 11월부터 25년 7월까지 14억이 올랐어요, 무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요 저점일 때가 이제 뭐 한 18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뭐 한 32억, 33억 지금 뭐 이렇게까지 실거래 찍힌 건데, 자, 근데 실제 얘네가 고점에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6년에 고점에 사면은 10년 뒤에나 거의 회복했어요. 뭐 이때는 이제 하락기가 길었으니까 그때 그렇다 치고, 자, 21년에 만약에 11월에 고점에 샀잖아요. 그 지금 그죠, 22년 같이 예상치 못한 외부 이벤트 벌어지면 30%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집 한 23억 주고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한 8억 떨어지는 거예요. 8억.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버텨요. 25억짜리 집이 7, 8억 떨어지면 영끌한 사람은 못 버티고 이거 던져요. 왜냐? 내가 이게 더 이상 이게 대출도 줄어들고,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이게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점에 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거 강남이라고 안 떨어지냐가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포성도 이제 사실 우리들이 좀 봐야 되는 집이 이런 집들이잖아요. 이런 집 어땠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오본 슈팅한 곳이랑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자, 센트라스도 지금 실거래가가 안 찍혀서 실제로 한 뭐 요 정도 막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요 정도는 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봤을 때 마레프 대비해서 센트라스는 이게 보면 매매가 전고점 대비해서도 그렇고 이 전세 요것도 그렇고 보면 지금 조금 그래도 좀 덜 오른 감이 있고, 근데 마레프는 그나마 희망적인 게 전세라도 받쳐줘요. 강남집 대비해서. 전세는 거의 전고점 다 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고점 대비 한 15% 정도 올라갔으니까 그나마 마레프도 조금 과하게 오르긴 했는데 그나마 좀 낫다고 보고, 왜 이 상황에서 그래서 구축 아파트를 봐야 되냐면 이런 신촌로케 아파트 이런 거 보면 지금 전세 요만큼 떨어졌고 매매 요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냥 딱 정상적인 시장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 오르면 매매가 2배씩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왜냐? 이런 아파트는 뭐 얘는 요런 거 말고 아까 저 강남에 있는 이런 놈들, 이런 애들은 이 전세 요금 회복해야지 이제 정상화 되는 거거든요, 정상화가. 전세가 한 요 정도까지는 최소 올라와 줘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로 주택을 보셔야 되고, 제 뒤에 강의 내용이 좀 있나? 볼게요. 전세가율이 낮으면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 요런 집들, 요런 거. 대림강변. 요 대림강변 이런 거 40% 초반 하거든요? 요거 많이 가져오셨거든요, 저한테. 상담하시면서 많이 가져오셨는데, 요런 집이 지금 별로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이제 전세 대비해서 많이, 매매가는 이제 전고점 다 올라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호가 나오던 거 막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요즘. 지금 전세는 떨어져 있고. 이런 집은 굳이 대림강변 얘 뭐라고, 이거. 얘 뭐라고, 얘가. 굳이 얘를 살 필요 없는 거죠. 다른 거 사면 되죠.
굳이 성동구에서 얘만 아파트인 것도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행당동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번 상승기 24년부터 25년 요 상승기 때 좀 많이 오버했어요. 좀 오버를 좀 많이 했고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있는 주택들은 조금 매수 지금 주의하실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 얘네가 재건축 아파트도 아닌데 거의 재건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지금 벌써 전세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위에 벌써 이런 거 나오잖아요. 50%대들. 얘네 지금 들어오른 거예요. 얘네들은 들어오른 거고 얘네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요 전세가가 갱신 청구권이 요새 있어갖고 약간 이제 미덥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이거 다 갱신 청구권 때문이거든요. 네, 요런 거는 일단 무시하고 이제 위에 찍힌 것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제가 비교하는 게 지금 21년 아니면 22년이잖아요. 근데 요때 어차피 갱신 청구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선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제대로 비교하시려면 아파트를 딱 뽑아셔가지고 21년 6월 매매가, 전세가, 그 다음에 현재 25년 7월에 매매가, 전세가 이렇게 뽑아서 한번 전세가를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강남은 실제로도 지금 매매가 30억에 전세 10억 막 이래요. 매매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인 건 맞고 요런 대림강변 마찬가지. 지금 전세가 뭐 한 8억에 매매가 막 18억 막 이러거든요. 17억, 18억 호가 나온 거. 이게 비정상적인 거죠, 지금 조금. 그래서 요런 비정상은 아닌데 좀 오버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계속 이거죠? 우리 그래서 지금 어디 사야 되냐? 어디 사야 되냐? 요걸 얘기를 할 건데. 자, 단원이 5, 6, 7 남았죠? 자, 지금 8시 13분이잖아요. 5분만 쉴게요. 괜찮으시죠? 5분만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많이 작년 특강 때 말씀드렸던 거.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힐스랑 금호두산 아파트. 자, 이 두 아파트 있을 때 제가 지금 금호두산 아파트 매수 타이밍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왜냐? 얘는 이렇게 신축인데 올랐는데 같은 입지에 얘 94년 이 아파트는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25년 6월 현재 시점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 많이 올랐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저기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결국 구축이 늦게 올라요. 그래서 원하는 급지에서 이제 물건 보실 때는 일단 구축 아파트를 좀 잘 찾아보시고 그 아파트가 어차피 같은 입지면은 결국은 따라잡아요. 자, 잠깐만요. 제가 한번 요거 나오나? 저 한번 볼까?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저평가 아파트 찾기 하면서 제일 최근에 올려드렸던 아파트 하나 있거든요. 여기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아파트 요거 DMC 파크뷰자이 얘가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게 전고점 거의 다 왔거든요. 얘 거의 다 왔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제 저평가 아파트 찾은 데서 뭐라고 말씀드냐면 난가자 현대 얘 한 요 시점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한 요 시점에 제가 글 썼을 거예요. 요 3, 4월쯤에 제 글 찾아보세요. 제가 저평가 찾기 아파트 했는데 지금 보면 이거 많이 따라잡았거든요. 지금 전고점도 이제 뭐 아직 멀었어요. 전고점 좀 멀었는데 그래도 이제 10%까지 따라잡았어요. 원래 한 25% 하락이었어요. 갑자기 이 아파트 지금 생각이 나서 꺼냈는데 어찌됐건 어찌됐건 같은 지역에서도 구축 아파트 요거 잘 찾아보시면 좋겠고 잠깐만요. 제가 쓸데없이 갑자기 호갱눈으로 꺼내갖고 제가 네. 자, 그 다음 DMC 파크뷰자이 역시 마찬가지. 이 아파트 소유하신 분이 작년에 저한테 막 우리 집 너무 아르르다데 잘못 산 것 같다. 이거 팔아야 되냐. 지금이라도 그때 그분이 23년 3월인가 샀거든요? 되게 좋은 타이밍에 사셨는데,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못 산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라, 이거 온다. 여기 지금 아이언 뉴타운 다 오르지 않았냐, 온다. 지금 1년이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지금 전고점 다 갔어요. 그니까, 이게 같은 신축이어도,
어차피 지역 외곽으로 이제 점점 퍼지는 거기 때문에 요 다음에 또 어디가 오를지 잘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이 바로 옆에 덜 오른 지역 신축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같은 중심 요 구축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행당 쪽 제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아파트 이제 전고점 다 도달하고 호가로 막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 전세는 안 올랐거든요. 근데 요렇게 아파트 볼 때 요게 이제 답심리 쪽 이런 데 가서 청솔 우성 아파트, 답심리, 청솔 우성 아파트 요런 거 보면 지금 전세가 요렇고 매매가 요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요즘. 이런 아파트 지금 아직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물론 얘가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횡당한지 모르겠죠. 얘 뭐 지금 한 15억에 사면 이번에 뭐 상승 막 오고 한 2, 3년 지나면 얘 한 20억 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한 18억, 19억 뭐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근데 효율성을 보자는 거죠. 지금 뭐, 다 이거 못 사실 거 아니에요, 15억을. 그러면은, 요 뭐, 8, 9억 언저리 사셔야 되는 분들은 요거 8억 언저리에 사가지고, 이거 13억 되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12억, 13억이 되는 게? 그러니까, 요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보자는 거죠. 굳이 좀 옳은 거를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조금,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조금 가격이 오른 것도 있는데, 지금 가격은 다 올랐어요. 가격은 조금 다 지금 25년에 들어보면서 다 조금씩 올랐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쓴 팁 있죠? 22년 상반기보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저는 아직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특히 전세가율이 60% 가까이 언저리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면 지금 거의 저평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50%에 있는 아파트건 45%에 있는 아파트건 안 오르진 않아요. 뭐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현재는 좀 조정받을 거고 일단 당장 한 2, 3개월은 조정받을 거고 얘네는 안 받을 거예요. 거의 안 받을 거고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효율성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0% 실거주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45%건 40%건 그냥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100% 실거주면. 근데 나는 내 집이 남 집보다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집 위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축 중에 지금 노원구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장위뉴타운에도 있고 지금 신축 중에 지금 정고점 못 이룬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은 지금 서울 거의 다 올랐어요. 그래도 서울이 좀 꽤 많이 올랐고 지금 정고점은 거의 다 갔거든요. 뭐 전세가 오른 만큼 오른 데도 있고 아니면 전세보다 오버해서 오른 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신축은 정고점 이루지 못한 거는 아마 이제 신축 귀하기 때문에 또 신축 귀하다면서 또 신축 왕대접 받는 시절 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더 오를 거고 지금 특히 경기도 신도시 중에 전세가 하락폭이 매매가 하락폭보다 큰 놈들이 있어요. 22년이랑 비교해서. 이런 애들은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가 다산 신도시인데 얘가 왜 좋냐 하면 얘네가 하락장을 맞기 전에는 8호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24년에 뚫렸거든요. 그리고 24년에 원래 뚫리자마자 바로 올랐어야 되는데 요때 하필이면 하반기에 뚫려가지고 하반기가 딱 조정식이었어요. 이때 대출 규제 막아갖고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얘네가 전세만 오르고 매매는 별로 못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면 전세는 다 이렇게 올랐는데 매매는 별로 못 올랐었단 말이죠. 그리고 요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얘 정고점 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정고점에 거의 전세가가 다 왔거든요. 어느 정도 다 왔고 이게 나중에 큰 힘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큰 힘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8호선이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잠실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데로 직결되는 라인 가지고 있는데 30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거의 서울급이에요. 서울급. 서울의 그 하급직랑은 거의 이게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매수하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 가재울 말씀드렸잖아요. 요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얘 오르면 요 다음에 누가 오르겠어요? 얘 오르면 요 위에 뭔가 다른 신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옆에 또 수색 증산이 있고 그래서 수색 증산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지난 한 달간. 많이는 아니고 일단 거래가 많이 됐어요. 거래가. 이제 저가 매물도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규제 나오고 나서 2주간 조금 주춤하긴 한데 딴 데보단 그래도 거래가 되는 편이에요. 지금 수색증산이 그렇고 거기는 좀 비슷한데 여기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직접 가보면 막 언덕이거든요. 막 언덕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이런데 뭐 올라 막 이런데 올라요. 오르잖아요. 올랐잖아요. 왜 올랐겠어요? 싸니까 올랐지. 싸니까 오른 거거든요. 이거 뭐냐면 가재울 뉴타운 지금 34평이 고점이 13억이고 지금 DMC 파크뷰자에는 15억이 벌써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 아파트를 딱 보면 여기 새 아파트 이런 애들은 한 9억에서 10억 사이 하고 요 아파트는 지금 8억대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인프라 차이, 교통 차이 다 있어요. 조금씩 다 있지만 이런 아파트가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15억을 주고 DMC 파크뷰자이를 못 가면 어떡하겠어요? 후순위를 찾아야지. 그러면 이런 애들은 뭐랑 경쟁하겠어요? 자,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갈 거냐, 그래도 인서울 하면서 이런 아파트 살 거냐, 이게 지금 대결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러면은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 시간 지나고 보면 좀 오를 거고, 얘네도 지금 마찬가지. 전세가도 떨어졌지만 매매가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여기 있는 아파트는 거의 60%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보면 되고, 결국은 투자자들이 움직일 때보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은 실수요자들이 훨씬 더 많이 따져요. 뭐를 많이 따지냐면 가격을 많이 따져요. 가격을. 실수요자들이 의외로 투자자들보다 집도 훨씬,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집도 많이 보고 가격이 더 오를 거를 원해요. 더 오를 놈을. 그러면은 지금 싼 거를 지금 자기가 못 사는 아파트면 지금 어차피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저렴한 데 중에서 요게 좀 인서울 하면서 그래도 봤는데, 그냥 요 정도면 거주할 만하네. 야, 8억에 33평 요 정도면은 그래도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이 정도면 거주할 만하네라고 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기들이 납득하는 시점이. 그때 되면 요런 아파트 가격이 바로 한 1억 움직일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저는 요거. 내년 요맘때쯤 요런 거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강의 자료할 때 요런 거를 가지고 오려고 보고 있어요. 요거 작년에 얘기했었는데 요렇다라고. 자, 그리고 수도권 요거 이제 역시 제 특강 때 한번 했던 건데 일단 수도권은 착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고 자, 착공이 뭐죠? 착공하고 나서 보통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는 한 3년 뒤면은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년을 하면 그게 미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봤었을 때 수도권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 22년까지는 괜찮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25년이죠? 여기도 22년. 뭐 여기도 지금 여기 인천은 좀 줄긴 했는데 인천은 원래 이게 숫자를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프 이렇다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서울은 한 5만 정도면은 많이 나오는 거고, 인천은 한 4만, 한 3만? 3만 정도면 많이 나오는 거고, 경기도는 한 17만, 18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만 보셔도 돼요. 얘네 솔직히 거의 무시하고 경기도만 봐도 되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 뭐냐 하면, 여기서 플러스 3년을 해서 보는 건데, 지금 요 세 지역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합쳐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거 요 시기랑 비교하면 지금 너무 적어요, 물량이. 그러니까 27년까지는 거의 너무 확정적이에요. 물량이 너무 없다가. 물량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거의 역사상 거의 가장 적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수도권은 요거만 믿고 봐도 사실은 앞으로 매매가 오르든 전세가 오르든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를 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지방 얘기인데, 잠깐만, 여기 지방 분이 계셨나? 지방 같은 경우도, 자, 서울 계신 분들은 지방 지금 하나도 안 오른 줄 아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지방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잠깐만요. 최아리님은 나중에 Q&A 때 저거 질문해주세요. 제가 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저거. 예. 나중에 해주시고, 지방 아파트, 그 서신아이파크 이편한 세상, 전주에 있는 아파트고 성천주공도 전주에 있는 아주 구축 아파트거든요. 얘 보면 얘 정거점 갔죠? 얘도 지금 23년 요때 대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 지금 보면 수도권에 있는 좀 외곽에 있는 어느 아파트보다도 나아요. 그리고 이 시기가 보면 물량이 없어요, 지금. 26년에도 물량이 별로 없어요. 지금 물량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울산. 울산 역시, 울산은 23년 물량이 많긴 했는데, 요 앞이 일단 없었고, 누적이 없었고, 그리고 24, 25, 26도 그리 많지 않고 하니까, 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얘네도. 가격 오른 거 보이시죠? 울산 아파트들.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도 안 오른 게, 뭐 시대가 달라졌네, 뭐 이제는 지방이 중내 만에 사네 뭐 하는데, 그게 아니, 뭐 전주가 뭐 특별히 얘네만 뭐 경제가 좋고 얘네만 호재가 있나요? 물산만 호재가 있나요? 아니란 뭐 얘 현대차가 좋으니까 얘네도 같이 오른다?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입주 물량 적고 그냥 가격이 싸지만 그냥 오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입주 물량 없으니까 전세가 오르면서 다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안 오른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지금 서울 매수하시는 분 있죠. 좀 영끌해갖고 좀 많이 해가지고 사신 분들 그분들은 앞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 수도권 외곽 보지 마시고요. 수도권 외곽 지금 뭐 갭 1억 가지고 좀 살려고 그러면 투자하기도 힘들잖아요. 갭 투자하기도. 그냥 차라리 지방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요. 이거 아파트만 한 착공, 이거 역시 착공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3년인데, 여기서 자료에서 중요하게 보실 게 보면, 22, 23, 24가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과거 대비해서 정말 크게 줄거든요? 이게 뭐 수도권만 줄는 게 아니라 다 많이 줄고, 3년간 평균을 해서 보면 22, 23, 24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향 미치는 거예요. 23년, 24년, 23년, 죄송해요. 22년이니까 플러스 3년, 25년, 26년, 27년인데 요 지금 3년간의 평균이랑 과거 평균이랑 비교해 보면 얘는 78% 수준, 부울경 65% 수준, 그다음 뭐 이런데 대구 42% 수준이고 뭐 이래요. 뭐 경북 65% 수준이래요. 그래서 요 지금 지방 아파트도 지금 무시하실 게 아니라 사실 지방 아파트를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규제가 세지면은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그건데 지금 지방을 좀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방을 살리고 싶으면 이 사라지는 이게 살려지는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도시들이 결국은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많이 떨어지고 이런 데들이 오르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드리고 24년 12월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울경 제가 울산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11월부터 찍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오른 거 24년에도 여전히 제가 찍었어요. 12월에도 울산 오를 거라고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울산 24년 내내 올랐어요. 올해 내내 올랐어요 지금. 지금 이거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울산은 아마 과하게 오르기 전까지는 아마 전고점은 다 넘어갈 거고 계속 올라갈 건데 자 부산, 경남, 울산의 착공 보면 사실 서울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특히 경남 여기 지금 너무 적거든요. 과거 대비해서 이게 경남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마 역시 오르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적죠? 과거 대비해서 지금 23년, 24년. 그러니까 이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잠깐만요. 호갱론 한 번만 다시 틀게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안 좋아해갖고 사실 이거 웬만하면 PPT 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보면 부산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가갖고 정말 제가 뒤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분위지도 해볼게요. 분위지도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빨간색이 이제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비싼 데고 파란색이 제일 비싼 데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보면 이거 비싼 데들 있어요. 이 회색 있죠, 회색. 회색 찍힌 데 보지 말고요.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찍힌 데들 있죠. 여기 위주로 보세요. 여기 위주로. 여기 지금 특히 이런데 여기 봐도 누가 봐도 지금 해운대구잖아요. 해운대구가 비싼 데가 많은 동네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 이렇게 해갖고 아파트 이렇게 찍어서 보잖아요. 여기 두산 아파트 이런 거 이게 지금 이만큼 떨어졌단 말이에요. 30%씩. 얘네 지금 거의 아무나 그냥 잡아갖고 사도 이 고점 나중에 물량 없었고 회복하면은
다 1, 2억씩 오를 애들이에요. 지금 갭 투자해가지고. 얘도 그렇고, 대구는 사실 제가 장기적으로까진 보진 않는데, 왜냐면 대구가 제가 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죠? 제가 이거 특강 때 말씀드렸는데, 대구가 지금 좀 숨겨진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착공을 일단 안 나오게는 해가지고, 당장 한 2, 3년 정도는 안정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수성동은 또, 얘네는 또 올랐어요. 얘네는 또 올랐고, 얘는 이런 아파트는 그래도 좀 덜 올랐네. 조금 뒤쪽, 요런 데 가시면, 남산자에 얘도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듀르중 클래스,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얘는 새 아파트다. 서안 포레스트. 걸리는 게 다 새 아파트네, 얘는. 요런 아파트 볼까요? 센트럴. 이런 거. 얘도 지금 다 30, 20 몇 프로씩 다 떨어졌죠? 예. 30%.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제일 좋게 보는 거는 부산 1순위. 그 다음에 울산은 전주 울산은 민지가 벌써 2년 됐는데, 제가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전주가 계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전주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전주 같은 데는 지금 정고점까지 거의 왔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조금 이제 아무리 입주 물량이 없어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을 할 타이밍이고, 좀 안 오른 데들 위주. 부산, 창원, 뭐 요런 데들, 지금 도시 막 그래도 인구 50만 이상 되는 도시들 있죠? 요런 데 위주로 지금 사면은 한 3년 정도 2, 3년 지나면 아마 엄청난 효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눈여겨 지금 보셨으면 좋겠고, 수도권만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도권은 분명히 규제를 다 두들겨 맞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부산에서 이제 지금 매수해가지고 갈 수 있는 아파트 보면 좋겠고, 그러면 부산 규제를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도 규제 맞죠? 규제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은 잘 잡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나중에 다주택자가 좀 조심해야 되는, 다주택자로서 좀 해야 되는, 매도해야 되는 물건, 이런 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지방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산이건 대구건 울산이건 대전이건 자 보면은 파란색이 매매고 주황색이 전세인데 전세에 오르면 매매가 올라요. 전세에 오르면 매매 오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전세 오르면 매매가 오르고 지방도시고 그리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또 전세가 올라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줄어들면 매매 오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의 그래왔어요. 뭐, 안 맞는 때가 몇 번 있긴 했는데 거의 그럴 때 없고 입주 물량 없으면 결국 매매까지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돈 있으면 보통 어디 가요? 투자할 거면 수도권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실수요자들이 많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세랑 매매의 연결성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위지도 하면서 이 회색 좀 없는 데들 위주로 매수해 놓으시면은, 한 2년 딱 가지고 있다가 파시면 사실 딱 좋아요. 2년 정도 보유하셨다가 파시면. 많이 오르고 팔고 사실 규제 나오기 전에 팔고 나면 베스트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뭐 다른 방법 찾아야죠. 뭐 공실 만들어서 팔던지,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하시는 거고, 근데 확실한 건 수도권보다는 빨리 규제 안 먹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낫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사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까 제가 상승불꽃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잘 이제 보면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좀 얘기를 다시 해드리면, 서울, 경기도는 재건축도 하는데 지금 전세가율 40% 정도 되거나 그 이하인 곳들, 지금 매수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 조금 기다리냐고 말씀드리냐면 조정이 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올 것 같고, 그러면 이 2개월에서 5개월 오면 5개월 이상 안 가냐? 그건 이제 추가 대책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건 제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따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름폭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전세가율 40%까지 간 곳은 이번 상승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나중에 다 오르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봤었을 때, 상승장이 끝에 가 있었을 때는 생각보다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건 알고 일단 보셔야 되고, 자, 1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22년 상반기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정고점 10% 이상 요 두 개가 다 엔드예요. 엔드 조건으로 지금 맞는 곳은 일단은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5억 이상 주택 매수 유의하셔야 되고, 근데 15억이어도 요 1번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수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대형 평수 이런 거는 지금 안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대형 평수라서 15억인 거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뭐 아까 보여드린 뭐 DMC 이런 데도 뭐 33평은 막 15억 갔었는데 40 몇 평 이런 거 여전히 막 17억 이렇거든요. 16억, 17억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지금 저평가란 말이에요. 33평이 15까지 따라잡았는데 47평이 17억이면 이거는 아직 싼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매수 여전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매수 타이밍이고, 그 조정 기간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월에서 5개월인데 이거 길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6, 7, 한 두세 달 정도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추가 대책에 따라 보는 거고, 다만 상급지 아닌 곳은 조정 기간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조정이 안 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유의하실 게, 자, 나는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그래, 지방에서. 근데 성동, 마포, 과천, 분당 이런 데 그냥 오래 들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이거 그냥 뭐 지금 뭐 3, 4년 내로 팔 게 아니라 난 10년 이상 들고 갈 거다. 뭐 이런 마음가짐 가지신 분들이면 그냥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왜냐? 지금 사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얘네 이제 곧 묶일 거거든요. 조금만 분위기 턴하면 얘네는 그냥 바로 규제에 맞아버릴 곳이에요. 그러면 얘네 뭐예요? 2년 실거주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2년 실거주를 못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런 아파트 지금 조금 비싸도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가져가실 거면. 그러지 않으면 굳이 이런 아파트 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 100% 실거주, 나 애 교육 때문에 무조건 여기 살아야 되고, 뭐 내가 직장이 마포인데 난 무조건 5시 칼퇴해갖고 애를 픽업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제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건. 그냥 사셔야죠, 이거.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시고, 일단 제가 여기도 썼지만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그냥 조금 덜 오를 뿐이지. 상대적으로 덜 올라서 좀 마음이 아플 뿐이지, 오르긴 오를 거니까 사셔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절대가가 아닙니다. 절대가는 이 상급지가 더 오르죠, 당연히. 20억 하는 거는 뭐 24억 가고 하겠죠. 근데 얘는 10억 하는 게 14억 갈 거니까. 이런 거를 보시라는 거고. 지금 당장 사도 되는 거. 일단 첫 번째, 지난 2년간 횡보한 애들. 얘네들은 지금 무조건 한 번씩 슈팅을 쌀 거기 때문에 사셔도 되고, 정고점 대비해서 한 10에서 15,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한 애들이 있거든요. 요런 애들은 요거보다 2하면 당연히 더 좋고요. 이런 애들은 지금 사시면 좋고, 수도권에서 덜 오른 곳과 안 오른 곳, 이게 뭐 결국 요 얘기예요. 상승 불꽃이 아직 퍼지지 않았던 곳은 지금 당장 그냥 지금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가서. 예, 가서 매수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22년 상반기 대비 전세가율 높아진 곳, 이게 아까 제가 기준 들었지만 왜 자꾸 22년 상반기를 들고 오냐면, 이 시기가 전세가가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그리고 매매도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현 시장의 거의 최상의 지금 상승 모델이에요, 지금. 얘보다 지금 더 전세가율이 더 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전세가율 일단 기준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이터가 많이 쌓인 아파트 단지면 과거 한 20년 전세가율 보면 좋은데 어차피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우리가 보는 이런 프로테크 사이트가 그렇게까지 연도가 자세히 한 보통 2011년부터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기준을 저는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2억 언저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단 요 싸게 파실 생각이 없어요. 왜냐? 안 올랐으니까. 단단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뭐 여기서 조정을 하고 해요. 근데 20억짜리 되신 분들은 한 최근 몇 년간 한 3, 4년, 3, 4억 올랐거든요. 그러면 뭐 한 2, 3천만 원이라도 깎아서 팔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상급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금 좀 가격이 조정된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거고, 12억 언저리 조정이 없이 이제 거의 뭔가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순간 12억에서 15억 이하도 거의 바로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의 시차 차이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억 언저리는 그냥 바로 지금 매수하셔도 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12억, 15억은 뭐 한 달 정도만 딱 더 보셨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 이상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두 달에서 한 5개월 정도는 최소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주변에 입주 물량 없는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방시장 투자 잘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방 아파트 요새 프로테크 잘 돼 있어서 정말 보기 쉽죠. 아니면 제 특강에서 찍어드렸던 지금 매수해도 되는 곳, 그냥 동네 찍어드린 곳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매수하시면 지방시장은 아마 한 2, 3년 내로 크게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노려야 되는 건 뭐냐? 자, 상급지에서 노려야 되는 거. 첫 번째, 선매수 후매도 계획한 물건. 이게 뭐냐? 지금 재수없게 6월 25일에 딱 선매수한 거예요. 내 물건 팔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27일에 규제가 나왔어. 시장 딱 얼음. 그 상태에서 이 사람 지금 뭐 잔금이 10월이에요. 똥쭉 타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현실 부정. 7월 초에는 현실 부정. 그래도 팔릴 거야. 손님이 안 오네. 하다가 7월 말에, 7월 말 됐네 하는데 8월 초가 부동산 거의 다 휴가 가거든요? 8월 첫 주는 아예 미동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엄청 급해져요. 8월 둘째 주부터는 갑자기 매물을 확 다운시켜요. 그래서 요 기간이 여름휴가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요 내고하기 좀 좋은 기간이에요. 내고하기. 사람들 집도 많이 더워서 많이 안 보러 다니고 지금 이런 시기면 더더욱 매수를 미룬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신혼부부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요 시기가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고 그 다음에 분양권 자 뭐 다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수분양자들 잔금 지금 대출 전세에 맞출 때 일단 잔금 대출은 나온다고 일단 뉴스 기사 본 것 같고 전세 맞추려는 분도 있어요. 수분양자들 중에 다 실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분들이 전세로 나는 갭으로 맞추려고 했는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네요. 이 새로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가가 확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못 하시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분양권 상태에서 아니면 입주권 상태에서 이분들 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앞으로 한 6, 7개월간 이런 매물들 나오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은 이거 분명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요 지금 벌써 잠실 주공 5단지나 음마아파트 이런 거 지금 뭐 저희 압구정 현대도 지금 벌써 막 몇 억씩 떨어지는 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재건축 대상으로 된 아파트들은 지금 갭이 큰 곳들은 대출 원래 후순위 전세, 대출 받은 다음에 후순위 전세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대출 받고 후순위 전세가 안 되고 일단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출 받고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다 보니 난 몬테크 못 한다 이러시는 분들지만 매수를 못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남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거는 리모델링 아파트 지금부터 많이 주목하세요. 특히 제가 여기 지금 말하는 게 상급지잖아요. 상급지는 이 지금 규제 피하는 게 지금 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할 텐데 이 규제 잘 피하는 게 재건축도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나오거든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 제대로 두들겨 맞은 아파트가 없어요. 이번에 반포 1, 2, 4주구 걔네가 이제 처음으로 걔네는 피했고 3주구가 이제 맞을 거고 이제 잠실주공 5단지 이런 데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로 얼마 뜯길지가 나올 텐데 요거 나오면 좀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약간 다시 한번 좀 회의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 아파트 다 피해가요.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지난 2, 3년간 잘 진행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선사 현대도 있고 뭐 보면 그 행당 쪽에 벽산 아파트도 있고 이런 데들 지금 건축 심의 통과 단계까지 온 애들 있거든요. 요런 아파트들은 지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고 이런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시는 게 사실은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 조금 사이클상 저 차익에서 봤을 땐 재건축보다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요 유행하는 시기가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요. 요 한번 리모델링 진행하는 아파트들 지금 다시 한번 잘 보실 타이밍이 됐고
참고로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는 저기 저가 동네는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급지 위주로 봐야 돼요. 중상급지. 중급지 정도. 그래도 중급지 정도로 보셔야 되고, 요런 아파트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 강남 기준 제가 3개월 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추가 규제 없는 기준이에요. 추가 규제 나오면은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도 갈 수 있어요. 이상도 갈 수 있고. 일단 따라잡아 줘야 됩니다.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중급지하가. 자, 중급지하도 마찬가지. 지금 선매수 후매도는 중급지하에도 있어요. 내가 13억짜리 아파트 샀는데, 네, 뭐 10억짜리 주택 팔려는 분들 있거든요. 요 넘어가려다가 지금 10억짜리 걸린 거죠. 근데 지금 한 달 정도는 일단 잠잠할 거니까 지금 7월 말에 아마 본격적 내고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 7월 12일인데, 아니, 7월 말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뭐 한 다음 주쯤 되면은 거래가 없는 곳이면 아마 좀 내고 할 수 있는 곳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제 생각에는 8월 첫째 주 이전에는 사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8월, 제 느낌상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름휴가 지나면은 좀 거래가 좀 많이 늘 것 같거든요. 제, 제 지금 감은 좀 그렇습니다. 7월까지고 그것도 8월 되면은 좀 거래되면서 조정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급지 이하 쪽은. 10억 이하 쪽, 10억에서 12억 이하 쪽 아파트는 그럴 것 같고. 마찬가지 분양권이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급지하에서 보실 아파트는 뭐냐면 용적률 어정쩡해서 사업이 애매했던 재건축 아파트 있죠. 요거 이번에 공급대책 나올 텐데 공급대책 나오면 분명히 요거 살려주는 대책 나올 거예요. 요거 용적률 어정쩡해서 사업 안 되는 재건축을 좀 살려줄 테니 너네 대신에 뭐 하겠어요? 임대 내놔. 임대를 최대한 많이 내놔라. 너네 우리랑 같이 일 좀 해보지 않을련? 하면서 이거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어디? 역세권의 350m 이내에 해당해서 종상향 가능한 곳. 제가 이것도 이제 상담드리면 많이 찍어드린 아파트 있는데, 그리고 여기랑 중공업 지역. 여기 다 해당 사항 돼요. 여기가 결국은 요 상급지 재개발 재건축 죽을 때 요런 아파트들이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투자자 눈에 요런 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예, 요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매수하시고 웬만하면 뭐 한 3개월 더 보다가 매수하면은 뭐 가격이 비슷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격이 조금 더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규제 지역이라도 묶여버리면 대출도 더 막히고 자금 소명도 해야 돼요. 이게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차피 주택 뭐 2달 가지고 있다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보유하실 거니까 최소 2년 보유하셔야 되니까 지금 이 중급지 이하는 웬만하면 그냥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언제 튀어오를지 몰라요.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예상은 그냥 8월 한 중순쯤 되면 다시 튀어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내고 해보시다가 안 되면 그냥 매수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 와, 이 시간이 하다 보니까 부족하네요. 2시간도 안 되네. 예, 빠르게 좀 요거 내용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떠내니까. 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변동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제가 볼 땐 힌트예요. 자, 강북에 14개 구와 강남에 11개 구가 있는데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거든요. 자, 전세가율이 이렇게 1번으로 올라간다는 거,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거?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 상승보다 전세 상승이 높은 거예요. 둘 다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투자자들이 넘어가면서 아주 정부가 원하는 해피한 방향이에요. 적당히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어차피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안 오를 수는 없거든요. 일단 적당히 오르는 거예요. 아주 해피한 상황이죠. 투자자들은 지방 가고 실수요자만으로 살짝살짝 오르는. 그러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라 상승창이 뭐 규제를 많이 안 두들겨 맞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갈 확률이 높고 이렇게 똑같이 지금 현재 여기가 한 55%쯤 되는데 요거 그대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세가 오른 만큼 딱 매매가 오른다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이. 만약에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3기 신도시랑 재개발 본격 입주 전이 2030년 초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3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요때까지는 가격이 꾸준히 오를 거예요. 아주 이 역시 해피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3번으로 가는 케이스예요. 지금보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서 전세는 오르지만 매매 상승률이 훨씬 높은 거죠. 자, 단기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해피할 거예요,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근데 이 깊이에 따라서 저는 요렇게 되면은 사실 상승장이 지금 보면 이 별로 안 남았거든요. 이 지금 전세가율 텀이, 자, 제가 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요 38% 할 때, 아, 잠깐 이거 가지고 왔나?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자, 요 2011년, 13년 이 입주 물량 적잖아요. 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입주 물량 이렇게 적은 시기에 이 가격 왕창 떨어졌단 말이에요. 다 떨어졌어요, 이때.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전세가율이 낮으니까. 이 전세가율 낮은 시기부터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이때는 공급 신호만 줘도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매매 시장이. 그리고 전세만 올라요.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제일 유력해 보여요. 사실 솔직히 제가 최근에 그 강남 흐름 이런 걸 봤었을 때 한 3년 정도밖에 상승이 못 갈 것 같아요. 한 3년? 예, 개인적으로 한 3년? 28년? 근데 그 사이에 많이 오르겠죠. 매매가가 급등할 거기 때문에. 근데 요러나 저러나 매수를 하시는 건 맞아요. 왜요? 요렇게 돼도 전세가는 오를 거고 일단 요렇게 되면 가격은 정상, 이게 전세 많고 오르니까 집 보유하시는 게 좋은 거고, 이때는 세입자로서 불행한 거죠. 전세가 계속 오르니까. 실거주를 하는 게 낫고, 이때 매매가 이렇게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급등하니까 기회를 잘 보시고 파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잘 보면서 매도 타이밍 잡으려고 해요. 제가 요런 시기가 올 때마다 조금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때 이제 매도를 하려고 저도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팅도 그렇게 해놨고. 그래서 매매가가 급등하면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 결국. 전세가율 잘 보세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전세가율이에요. 자, 수도권은 공급 물량 별로 필요 없어요. 전세가율이 더 중요하고, 공급 물량 물론 중요하지만, 뭐 2019년 이럴 때는 2018년 이럴 때 공급 물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지방은 공급 물량이 중요해요. 이 두 개만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렇게 갈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한 가지 팁을 지금 뭐 이거는 제가 그 글 하나 올렸었는데 예상되는 규제 막 이런 거 올린 글 있거든요.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 규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힌트를 다 줬어요. 보면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그러니까 규제지역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DSR 적용 대상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DSR이 넣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갭 투자자들을 갭 해놓은 거 있죠, 갭. 전세금을 DSR로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4억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거 DSR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갭 투자해놓은 거. 옛날에 이런 거 DSR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혹시 여기 다주택,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함은 바뀌지 않을까? 다주택자분 계셨잖아요. 사업자 대출을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무조건. 유일한 탈출구예요, 대출에서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은 지금 잡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요 시기는 반짝 조심할 거예요, 아마 은행들이. 근데 조금 지나면 또 풀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은 정부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21년, 22년에도 그렇게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요거는 잡기가, 이제 뭐 강남 3개구 정도 그냥 대놓고 잡겠다면 잡겠지만, 이게 전국적으로나 뭐 이렇게 서울 전체를 잡겠다면서 이렇게 잡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사업자를 꼭 만드시고,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대출 규제 나오기 전에 5월에 사업자를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나중 되면 사업자도 이제 낼 때 되게 까다로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자, 시간이 좀 촉박한데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규제 지역이 분명히 넓어질 거예요. 자, 상승이 나온다?
이건 뭔 말? 규제지역이 나온다. 규제지역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규제지역이 넓어지면 대체 어떻게 되는 의미? 자, 첫 번째, 앞으로 추가로 주택을 매수를 하면 취득세 중과를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하실 때는 만약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 가지고 있으시면 아직은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완화돼 있어서 내년 5월인가까지는 일단은 일반과세로 매도가 가능하지만 그 뒤부터는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실 거예요. 그 양도세 중과 맞으면 어떻죠? 제가 그때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일반 과세일 때는 한 1억이면 그러니까 3억을 벌었어요. 3억을 벌어서 9,700만 원 뜯길 거를 한 2억 뜯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 올라도 1억 남는 거죠. 이런 게 몇 채면 굉장히 뼈 아프겠죠?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2년 실거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 하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하세요. 2년 실거주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두 번째 주택을. 그냥 기존 주택 팔고, 이거 주택 비과세 나중에 2년 보유만 하면 되니까 두 채 동시에 파셔갖고, 제 그 평지조합 마인드 강의 나오잖아요. 이거 두 채 파셔갖고 모아갖고 상급지 나중에 가실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놓으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택 한 채만 딱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이용하셔야 되고, 지방 무주택자이신데 수도권 주택집 매수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수하시면 비과세인데 나중에 2년 뒤에 매도하시면 일반과세란 말이에요. 아니 규제가 되면 그게 잘해야 일반과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뜯기게 돼 있어요. 물론 상생임대제도를 쓰시면 이제 예외가 되긴 하지만 어찌됐건 일반과세를 맞으면서 이렇게 파시는 것보단 비과세 받고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아셔야 되고,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양지하지 못하는 거 까먹고 사는 거. 지위양도금. 이게 뭐냐면 투기 지역이 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 그 다음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이후 단계는 기본적으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매수자가 뭐 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조합원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택 샀다가 현금 청산 당하라는 건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조합 설립 인가가 된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게 성동구다. 성동구인데 재건축 노리고 샀다. 근데 이게 투기가열 지역 됐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나는 순간 나는 집 못 팔아요. 그냥 계속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규제 지역이 넓어질 때 뭔 의미인지를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매도하실 때 뭘 보셔야 되냐? 과다한 세금 피하셔야 돼요. 그 과다한 세금 피하는 방법, 매도할 때가 아니라 과다한 세금을 피하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취득세 고정세율, 오피스텔, 재개발 상가, 이런 거 다 4%죠. 4%. 무허가주택 역시 마찬가지. 멸실 입주권. 그러니까 뭐예요? 주택 있다가 멸실됐어요. 땅만 남았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세금만 내죠? 그러니까 이것도 취득세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지방공시지가 2억 이하 상품들. 이런 거 다 취득세 고정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가 무조건 일반 세율인 상품이 있어요. 이거 역시 오피스텔 입주권. 오피스텔은 언제? 이거를 그러니까 거주가 아니라 사업 용도로 쓰면은 일단 양도세 일반 세율 내서 파실 수가 있어요. 중과를 안 맞고. 그 다음에 입주권.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개발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 파셔도 일반 과세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사실.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세금 어떻게 되죠? 아파트 분양권? 70%, 1년 내로 팔면 20%, 2년 내나 이후에 팔면 60%라서 거의 돈이 안 남아요, 지금은. 근데 아파텔, 즉 오피스텔은 2년 이상 보유하시면 일반 과세거든요. 그래서 아파텔이나 오피스텔 좋게 보시는 분들 지금 요런 거 매수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요게 좋아요. 공시지가 3억 이하 지방. 그리고 수도권은 읍면리. 요거는 무조건 일반 과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트가 나오죠. 그러면 공시지가 2억 이하 아파트를 사셔서 공시지가 3억 이하에 파시면 다주택자분들도 매수해가지고 딱 팔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 상승이 한창 진행되면 요거 엄청나게 유행할 거예요.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하고 지금 사셔야 돼요. 왜요? 이거 나중에 유행하니까 이거 사겠다고 막 덤벼들 때 막 급등하잖아요. 이때 파셔야죠. 나중에 이렇게 급등하고 가고 있는데 요때 들어가고 사셨다가
떨어지고 나서 팔려고 그러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유행하기 전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요것도 매수 타이밍이 25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요 아파트도 유행하기가 아직 거기 신축도 안 올랐으니까 요 아파트 세트로 딱 묶어갖고 보시면 매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지금 잘 이용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상담 드릴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렇게 편하게 비과세로 받을 때가 역사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편한 거예요. 얘 지금 두 번째 주택 사는데 비과세로 무려 과천을 살 수도 있고 분당도 살 수 있고 영등포도 살 수 있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은 잘 안 와요 지금. 거주 없이 비과세로 두 채를 다 받을 수 있다? 정말 상급지로 가는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비규제일 때 매수하면은 보유만으로 이제 비과세 되는 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시 지방 계신 분들 특히 예. 지금 비규제일 때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면 비과세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중상급 지역, 즉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주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제가 볼 때. 아마 올해 12월 내로는 저희 상급지 몇 개는 아마 규제 묶이지 싶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타이밍이니까 그런 거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고려하실 거 딱 두 개 보면 이거예요. 지금 취득세 중과도 회피하고 양도세 중과도 회피하는 거. 요런 상품들. 제가 아까 좀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상품들을 특히 다주택자가 아니어도 돼. 1주택자들도 지금 일시적 가구 2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돈 소액 투자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지금 4, 5천만 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한 채를.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저는 이거. 돈이 많이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 그래서 요걸로 한 4, 5천만 원 투자하고 한 5, 6천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과세로 요 정도 벌면 저는 아주 해피한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직 블로그에는 많이 쓰지 않았는데 아파텔도 지금 다시 오를 가능성 높아 보이고 오피스텔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오피스텔 지금 서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보면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오피스텔 몇 개가 있어갖고 물렸죠. 사실 물려가지고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보면 월세율이 6%가 넘어요. 요즘. 제가 지금 가진 게 매매가 2억에 지금 보증금 1000에 보통 95, 90, 95 이래요. 굉장히 좋은 월세율이거든요. 이게 시장이 좀만 좋아져갖고 요 대출만 지금 좀 오피스텔 정상적으로 사업자 대출 받을 수 있어갖고 요 맞추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4% 금리를 맞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난 2%가 남는 구조가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오피스텔 지금 사업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피스텔도 지금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이런 것도 지금 나오면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죠. 저렴한 거, 시세가 저렴한 거, 조금 싸게 나온 거 이런 거 좀 잘 찾으셔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오버해서 질문을 한 10분 정도만 좀 받아볼게요. 혹시 있으시면 타이핑을 좀 쳐주시고요.